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은 미우라 시온의 장편 소설 사랑 없는 세계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룰 텐데요. 댓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노인의 전쟁 관련된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요님, 노인의 전쟁 짱! YG님이 말씀해 주셔서 노인의 전쟁 한 권만 읽고 너무 좋았는데 시리즈인 거예요. 이걸 다 언제 읽네 했는데 너무 재미나서 남은 부분 줄어드는 게 아쉽고, 책이 꽤 두꺼운데도 아주 무겁지 않아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요. 박평님 말씀대로 시리즈가 계속 좋긴 쉽지 않은데 두 번째 책인 유령여단은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책 안 읽는 남친도 재미있어 해서 결국 유령여단까지 소장. 훅 빠져서 지금은 조이 이야기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마지막 행성 보고 눈물이 조금 났어요. SF 장르가 그 세계관을 한번 이해하면 빠지는데 한번 들어가기가 힘든 것 같은데 노인의 전쟁 시리즈는 뭔가 인간 노년의 생각들이 그려져서인지 은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계속 뭉클하고 그랬습니다. 아재 개구도 재미나고 에피소드도 꽤 있네요. 책 읽을 때 동백꽃 필 무렵 OST 가사 없는 버전으로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읽었더니 존박 노래가 나오면 드라마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책 내용이 그려집니다. 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남친이 과학의 품격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노인의 전쟁 쭉 얘기하신 다음에 갑자기 그리고 본인은 안 좋은 거지? 남친이 좋아했다고. 네, 그리고 댓글을 추가로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YG님, 그러면 세계관 구성이 무너지는 제국을 기점으로 나뉘는 건가요? 존 스칼지 소설이 그 외에도 모든 것에 정말 휴먼 디비전 등도 있던데요. 지금 조이 이야기 읽는 데서 한 템포 쉬었다 읽어야겠죠. 너무 우주 이야기에 빠진 듯합니다. 저도 약간 느낀 게 우리 인간이 여기서 애써봤자 싶기도 하고 먼 훗날에도 똑같다니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모든 것의 종말과 휴먼 디비전은 그 노인의 전쟁 시리즈의 외전입니다. 왜 외전이냐면 노인의 전쟁, 그 그레요님께서 재밌게 읽으신 그 시리즈는 모두 다 존 페리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의 전쟁 일본에서 존 페리랑 같이 입대한 입대 동기들이 있죠. 그 입대 동기들 중에서 윌슨이라고 하는 입대 동기가 있어요. 그 윌슨이라고 하는 입대 동기, 윌슨 중위를 주인공으로 한 외전이 바로 모든 것의 종말과 휴먼 디비전입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같이 입대한 동기를 가지고도 또 책을 몇 권 쓴다고요? 네, 책을 몇 권이라기보다는 그 존 페리의 이 입대 동기인 해리 윌슨 중위가 주인공인 시리즈가 두 권이 있는데요. 하나가 휴먼 디비전이고 다른 하나가 모든 것의 종말이에요. 이 휴먼 디비전과 모든 것의 종말을 통해서 이 노인의 전쟁 세계관은 완결이 돼요. 모든 갈등이 비교적 적절하게 다 해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재밌게 읽었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그 노인의 전쟁 시리즈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우주 활극에서 약간 정치 소설로서의 면모가 좀 드러나는데 이 휴먼 디비전과 모든 것의 종말에는 그것이 굉장히 극대화되어서 이 지구와 이 외계인들 사이에 약간의 정치적인 암투 이런 것들이 막 극대화되어서 흥미진진하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딱 읽으시면 노인의 전쟁 세계관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아예 그냥 새로운 세계관으로 시작을 하는 게 무너지는 제국 상호 우전성단 시리즈입니다. 네. 다음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문요님, 코로나 팬데믹과 트럼프의 망발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저는 북가주 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사는데도 얼마 전에 인종차별, 인종증오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느 백인 여성이 저에게 Go back to China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린북 같은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일을 21세기에 당하고 보니 세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수잔 선택의 책 은유로서의 질병과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교육과 지식인들의 의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넘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책걸상 모두 건강하시길. 그러게요. 수전 손택 같은 책을 다시 꺼내 읽는 게 필요한 그런 위기 상황이 되긴 했죠. 저희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코로나 특집 방송도 한번 했습니다만, 아이고 그러면요님 뭐 어쩌겠어요. 이런 어디에나 이상한 사람은 있으니까. 네, 기운 내시고. 네. 난 한국인인데 왜 중국으로 돌아가니 이놈아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너는 영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답답합니다. 네. 네. 카미누 2010님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JYP님의 해안 무섭습니다. 후덜덜. 네, 2010년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다녀왔습니다. 부엔 카미노가 순례자들 사이에서 통하는 인사말이라 아이디로까지 쓰고 있네요. 요즘 YG님 과학의 품격 읽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던 지식들이 잘 정리된다고 할까요? 제가 일하는 쪽이랑 관련 있는 주제도 있어서 여기저기 추천도 하고 회사 복귀하면 공부 모임에서 함께 읽자고 제안도 해볼 생각입니다.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셨나 봐요. 맞췄어 내가. 네네네. 이런 거를 해안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눈치. 네. 그냥 때려 맞추는 건데 말이죠. 네. 스마일리 76님, 과학의 품격도 세습 중산층 사회도 읽고 싶은데 전자책 좀 내주세요. 유유. 아, 이분 미국에 계신 네, 분이죠. 미국에 계시는 분이시죠. YG는 노인의 전쟁을 전자책으로 재밌게 보셨다면서 왜 본인 책은 수질위생도 그렇고 과학의 품격도 그렇고 전자책을 안 내십니까? 개념 우려는 있어서 너무 반갑게 샀는데요. 원래 장기기증 신청자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여서 좋았습니다. 저도 사소하게 무릎 인대가 기증받은 것이고 주위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친구가 윌슨병으로 2번이나 간 이식을 받아서 지금 스스로를 버전 3라고 부르면서 잘 살고 있어요. 기증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죠. 또 다른 친구의 사촌은 태어나면서부터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인공호흡 장치를 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심장을 기증했다고 해서 그 고뇌의 깊이를 짐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덕에 사회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 요즘입니다. 장기 기증도 그런 연대의 마음의 확장 아닐까요? 요즘 SNS에 많이 돌아다니는 반만 탄 성냥처럼 우리는 사실 매우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죽은 뒤에라도 누구를 도와줄 수 있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같은 마음이라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나저나 뭐라도 기증할 게 남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할 텐데요. 후후. 쓸 게 없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훈훈한 사연인데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저희가 3년 전에 소개한 책인데 최근에 읽으신 모양입니다. 네. 아, 저도 그거 해야 되겠어요. 뭐 사고 같은 거 나거나 이렇게 죽으면은 장기 기증 하게끔 뭔가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죠. 그거 신청을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사실 아주 공식적인 그 시스템이 잘 없습니다. 그 뭐 옵트인, 옵트아웃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나라는 운전면허증, 뭐 신분증 이런 데다가 나는 기증 안 할래라고 붙이지 않으면 무조건 기증 처리가 되도록 해놓은 나라도 있고, 거꾸로 나는 장기 기증 의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살아 있을 때 떼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내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어차피 나는 죽을 거니까 필요한 장기 있으면 꺼내 쓰세요라고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뭐 실제로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어떤 국가 데이터베이스 같은데 저장이 되어서 조회해 보면 나오게, 그래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만 하게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게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라도 하자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DB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어떤 책에서 오스트리아랑 독일을 비교한 장기 기증 수치를 비교한 통계를 봤는데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높고 독일은 굉장히 낮아요.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랑 독일은 사실은 거의 인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라던가 이런 게 크게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나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나는 동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야 장기 기증을 하게끔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디폴트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장기 기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가족들이 결정하죠. 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되게 보호자들이 그렇군. 뭐 어차피 여기는 떠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고 가면은 조금이라도 덜 슬프잖아 이러면서 아마 이 사람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다면 기꺼이 그러라고 했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가족들의 뜻으로 기증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저도 한때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주장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옵트인 방식, 우리나라는 아마 옵트아웃 아까 내가 하겠다고 한 사람만 기증하게 하는 게 옵트인이고요. 옵트아웃은 거부한 사람만 빼고 다 하는 게 옵트아웃인데 우리나라 정서상 옵트아웃까지 하기는 너무 과격한 것 같고 이제 옵트인 방식으로 하되 옵트인을 하면 자동차 보험료든 건강보험료든 뭐 세금이든 뭐 1년에 다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좀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옵트인 제도에 들어오는 사람을 그래도 좀 뭐 몇백만 명 수준까지라도 끌어올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제안도 했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네. 우리 JYP 국회로 보내야 됐었는데. JYP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면 꼭 만들고 싶은 법안이 있습니다. 그 옵트인 뭐 장기 기증 이런 거는 딴 분들이 만들면 좋겠고 제가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400쪽 이상 넘는 책은 저술이나 집필 출판을 금지하는 법안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예정대로라면 앞에 것까지 얘기 되게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예정대로라면은 이 방송 날 총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늦었네요. 다음 4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는 50대 중반인데 안 되겠군요. 자, 프리스타님 댓글 짧은 거 하나만 더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삭막한 사무실에서 짠 하고 받으니 상큼해지네요. 표지 궁금했는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생각났어요. 자, 청취자분들 아시겠죠? 뭔 책을 받으셨는지. 네. 과학의 구도가 딱 품격. 그러네요. 과학의 품격 책을 보시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떠올리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자세가 너무 그러한 것 같아요. 너무 그러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다음번에 진주 귀걸이를 한번 하고 오셔서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서 게시판에 올립시다. 진주 귀걸이를 한 아저씨. 진주 목걸이를 할까? 우리는? 모나리자, 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네. 네. 아 웃겨라. 내가 오늘 책 하죠. 미우라 시온의 사랑 없는 세계. 자, 프리스타님 혹시 네덜란드 가시게 되면 그 미술관 어딘가에 그거 진품 있거든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꼭 보고 오시기를 바라면서.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랑 없는 세계는 그 후지마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는 정보원. 티대로 나오는 도쿄대 인근의 허름한 작은 레스토랑의 견습 요리사 겸 사실은 비정규직 식당 종업원. 심지어 그 식당 2층에서 삽니다. 맞아요. 숙식을 제공받고 그 사장님은 애인 생겨가지고 그 애인네 집에 가서 이 기거를 하고 꽃집 하는. 원래 그 사장님이 위층에서 살았는데 얘따 그래 너 여기서 자라 이래가지고 숙식을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후지마르는 나의 미래도 저 사장님 같을까 하면서 되게 약간 불안불안해하죠. 그리고 이 모토무라는 그냥 진짜 식물이 좋아서 식물학 실험실의 박사과정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이 애기장대를 연구를 합니다. 여기가 연구실이 잎사귀 연구하는 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식물을 연구하는 곳이죠. 네. 보니까 막 전공자들이 잎사귀 연구자, 뭐 기공 연구자, 네. 선인장 연구자, 줄기 연구자
저는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 이제 그 옆에 연구실에는 뭐 고구마인지 뭐 네, 감자인지 맞아요.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밭도 막 같이 쓰는데 뭐지 자기 너무 그 여기서는 초록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키우는 사람, 식물 잘 키우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선인장 연구하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식물을 키웠다 하면은 거의 이 공간 자체가 막 뿌리를 식물들이 엄청나게 내리는. 그러니까 이제 금손이 아니라 이제 초록손. 초록손. 식물을 너무 잘 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쓰는 공간인데 이 친구 때문에 키우는 이제 식물들이 막 영역을 넘어가면은 그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고 이제 대학원 연구실의 이야기라는 것도 저한테는 좀 낯설고 재밌고 그런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 여주인공이 연구하는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도 굉장히 독특한 식물인데 그 애기장대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애기장대를 쳐보시면은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애기장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도 많이 나오는데 흔히 그냥 이제 모델 식물이라고 해요. 실험실에서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왜 웃냐면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정말 흔해 빠진 평범한 풀떼기 그림이 딱 나오고요. 설명으로는 십자화과의 두 해살이 풀로 학명은 아라비톱시스 탈리아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이야기고 식물 연구를 위한 모델 식물 여기 딱 적혀 있네요. 네, 맞아요. 연구하기 좋은 식물인가 연구하기 봐요. 좋은 식물. 네. 그러니까 뭐 유전자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그 다음에 세대 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라서 또 빨리빨리 이제 2세대, 3세대를 얻어낼 수가 있고 그 2세대, 3세대를 얻어낼 때 유전적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 실험실에서 식물 연구를 할 때 이 애기장대라는 식물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런 걸 흔히 이제 모델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죠. 잊고 살고 있었는데 YG가 생물학과 맞아요. 졸업했지 않습니까? 생물학과 졸업했죠, 제가. 생물학과에서 식물학도 약간 배웁니까? 저 사실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보다는 식물 쪽. 아니 그 식물학을 원래 배워요? 식물학 배워요. 나온 식물학 사람들은? 배워요. 식물 분자 생물학. 네, 그 지금 이 사랑 없는 세계에서 여주인공이 연구하는 걸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정확하게 식물 분자 생물학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분자 생물학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 꽃을 피게끔 관여하는 꽃을 피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일까? 그리고 식물의 잎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일까? 식물의 뿌리가 뭐 긴 뿌리도 있고 짧은 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여하는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일까를 규명하는 게 식물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그 식물 분자 생물학을 연구하는 실험실이 바로 이 모토무라가 있는 실험실인 거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왜 식물학회에서 상을 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이게 이제 짝사랑하는 이야기, 청춘 남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거보다는 진짜 식물 연구자의 이야기가 훨씬 많죠. 식물 랩걸, 덕후들. 네, 맞아요. 랩걸 연상시키는 장면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솔직히 몇 군데에서는 아니 이게 장르가 소설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과학적인 서술이 정확하고 네, 길게 맞아요.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식물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식물하면 GMO를 딱 연상을 시키고 뭐 약간 슈타인? 프랑켄 푸드? 이제 프랑켄 푸드? 유전자 조작된 뭐 그런 걸로 만든 이제 먹을거리를 이제 프랑켄 푸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감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좀 적대시하는 그런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사랑 없는 세계를 읽으면 그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식물의 신비를 밝히는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을 일상생활 그 일상 실험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활용하는 그 유전자 조작 테크놀로지가 도대체 생명의 비밀이나 식물의 비밀을 밝히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은 그 연애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러니까 과학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과학자의 일상생활을 엿보는 재미,
혹은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소설이란 측면에서 좀 더 방점을 찍고 싶고요. 그다음 더 나아가서 저는 그 배를 엮다라고 하는 사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고 이 사랑 없는 세계에서 이 모토무라로 대표가 되는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짜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진심으로 자기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미우라 시온이 약간 연작처럼 소설에서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어쩌면은 약간 어떤 대목에서는 너무 막 과학적인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지루해질 법도 한데도 어떤 감동이나 경탄 같은 걸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그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 요즘 자기계발서들도 그렇고 뭔가 일에 대단히 열심을 기하는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 촌스럽다거나 일과 생활을 분리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태도들이 더 각광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에 몰입하면은 뭔가 시대착오적인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같은. 그리고 막 요즘에 사람들한테 권장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일에 막 몰입하는 사람보다는 일도 잘하고 뭐 일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하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는 않고 그거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 연애도 잘하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취미 생활도 잘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약간 멋있는 사람이나 멋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우라 시온의 소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사랑 없는 세계도 그렇고 사전 만드는 사람들이 이야기 배를 엮다에서도 그렇고 일 자체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흥미롭고 너무나 또 감동을 주는 측면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책에서 굉장히 그 충격적인 장면 박평이 농담처럼 얘기했었는데 제일 충격적인 장면 그 과학적인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박평이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네. 그 얘기 좀 버섯이 예. 이제 세포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식물보다는 동물에 가깝다. 엄밀하게 말하면 동물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걸 보고 충격과 공포. 버섯이 지금 식물보단 동물에 가까워. 동물이라고? 나와 더 가깝다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버섯인데. 네, 내가 좋아하는 버섯이 저 화분이 아니라 나와 더 가깝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충격. 그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생물학 전공하신 YG께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버섯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약 1억 5천만 년 정도 전에 동물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유전자 분석하면 유전적으로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거죠. 어느 동물에서?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동물한테는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버섯에게는 그러니까 버섯이 포함되어 있는 균류라고 하는 그 종에는 균류. 귤 아니고요. 네. 균, 감귤 균류.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네, 균류. 그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는 유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식물보다는 동물 쪽에 유전적으로 좀 더 가깝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냥 식물하면은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광합성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지. 맞아. 혼자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남은 걸 빼앗지 않잖아요. 버섯은 광합성을 안 하는 네, 거예요. 버섯은 광합성을 못하고 그 버섯에 나오는 그 작은 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숙주에게 뻗어가지고 양분을 뺏어 와서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유전적인 특징도 그렇고 생활사적인 특징도 보면은 식물보다는 약간 동물 쪽에 오히려 더 가까운 기생동물 쪽에 가까운 거죠. 그 이후로 버섯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더 막 우구적 씹어 먹게 되지 않습니까? 좀 경계하게 돼요. 경계하게 돼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정말 스트릭트한 베지테리언 비건은 버섯도 안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아, 재밌네요. 그 버섯은 그러고 보니까 붙어 있는 나무나 뭐 이런 네, 데 맞아요. 영양분을 네, 가져다가 네, 이렇게 네. 지가 만드는 그러니까 거.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데서부터 배워서 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버섯의 생김새나 뭐 우리가 먹는 패턴 때문에 식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생활사도 그렇고 유전적인 특징도 그렇고 오히려 동물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 미우라 시온 소설 속의 한 대목이 맞는 거죠.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본 과학적 사실은
자세하게는 설명 안 돼 있는데 아마 이 작가가 여기저기 취재해서 써놓은 이 정성을 보면 이것도 아마 실제로 논문에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식물은 6주 정도 동안의 기온 변동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어쩐지 내가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막 2월이나 뭐 심지어 1월이나 어떤 날 보면 따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봄날이야. 근데 그런 날은 꽃이 안 피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진짜 어느 날 딱 되면은 3월 어느 날 쭉 되면은 출근할 때 마치 약속이 닿은 듯이 모든 개나리들이 다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잖아. 그게 늘 신기했거든요. 네. 왜 똑같은 기온이 15도인데 2월 달에 15도인 날은 꽃이 안 피는데 3월 달에 15도인 날이 되면은 꽃이 피는가? 이게 궁금했는데 야, 이게 그날 기온만 보는 게 아니라 식물이 6주치 평균을 내 가지고는 안소가 하루 이틀 따뜻해서는 6주 정도 딱 봐서 이제 진짜 아직 안 필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귀신을 속이지 날 속이 이러면서 딱 봄이 올 때 꽃을 피운다는 거. 근데 그 JYP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된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식물이 도대체 어떻게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개화 시기를 정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유전자나 혹은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인자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연구를 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그와 비슷한 연구를 한 게 뭐 사이언스 같은 데 실리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세계 곳곳에 모토무라 같은 분들이 있구만요. 네, 그런 거죠. 이 책을 보다가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CR이라고 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나오는 그 아주 어려운 유전자 검사 방법 뭐 이런 게 그 있는데 PCR 검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도 무지하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에 나오는 그 PCR 묘사 장면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나는 의사다를 검색하신 다음에 PCR 검사법 최근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네, 한 10분 되는데 그거를 딱 보시면 아 이렇게 검사하는 거구나라고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려고 그 홍보하려고 나는 의사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네. 네. 실제로 그 동영상 보면서 이 PCR이라던가 이 모토무라가 약간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그 애기장들을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대한 장면이 사실은 이 책에서 과학적 난이도가 제일 높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방금 JRP가 추천한 나는 의사다 동영상이나 혹은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에. 다른 건 추천하지 마 그냥. 알았어요. 네네. 한글로 된 PCR 컨텐츠 중에는 그게 1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아까 이 모토무라를 짝사랑하고 있는 후지마루는 이제 1급 셰프를 꿈꾸는 견습 요리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절묘하게 후지마루의 요리에 대한 열정과 이 모토무라의 이 식물을 연구하고 식물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의 열정 사이에 유사점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한 명은 과학자로서 한 명은 요리사로서 성장하는 또 성장기가 이 소설의 약간 중요한 또 축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막 연인으로 발전할지 안 할지 조마조마하게 독자들한테 힌트들을 막 주면서 이 두 사람이 약간 성공한 과학자 그리고 성공한 요리사로서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거듭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책 읽는 재미를 주고 약간 또 감동을 주기도 하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고 있으면 사실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도 자신과 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 일을 엄청 좋아하고 엄청 열심히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근데 그럴 때 나와 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제3자의 존재가 되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소설 안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에게 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매개로 하는 작품들 중에서 최근에 읽었던 소설들 중에서는 정말 인상적이다. 그랬고, 그 러브라인 부분이 좀 빈약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얘기하면서 야 그것만 말해도 스포일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 누구죠? 이 여주인공 모토무라가 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 막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극복하고 이런 과정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 마스다라는 사람 지도 교수 교수님. 이름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살인 청부업자를 연상시키는 네. 시커먼 옷만 입고 다니는 마스다라는 교수님이 나오는데 이제 이분도 처음에는 비중이 별로 없었는데 뒤로 가면은 또 이분에 얽힌 옛날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약간 반전 비슷한 그 부분도 상당히 그거는 차마 절대 스포일링 할 수 없는 또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 베를역다는 사실 출판사 사람들 이야기고 사랑 없는 세계는 연구원들 사이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 두 다 뭐랄까 경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동료들의 이야기인 맞아요. 거예요. 그게 네. 진짜 절묘해요.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이런 그 방식의 이야기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또 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 경쟁자죠. 이게 어떻게 뭐 어떤 면에서는 협력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경쟁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좋은 일터를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는 사실은 약간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터에서는 정말 월급 받는 만큼만 그리고 굉장히 기계적인 관계 언제 뭐 헤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항상 성과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걸로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좀 슬퍼지는 게 우리 하루에 거의 한 3분의 1을 회사에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 관계가 진짜 그렇게 계약된 관계이고 기계적인 관계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관계라면은 그 우리 삶이 너무나 황폐하고 좀 슬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우라 시온의 사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베를역다도 그렇고 이 사랑 없는 세계도 그렇고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잘 하면서도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연대나 협력이나 위로나 위안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고 거기서 어떤 대안적인 공동체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그 보여주는 게 약간 유토피아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또 낭만적이야. 약간 애잔하기도 해요. 그래요.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마음 따뜻해지죠. 네. 그리고 뭐 난 무언가를 이토록 열심히 해본 적이 있던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네. 하여튼 이 요즘 같이 이 각박하고 뭔가 좀 불안한 시기에 뭐 읽으면 약간 위안이 되는 네, 그런 책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JYP는 네, 뭐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재미있고 이렇지는 않았고요. 약간 지루했습니다만 뭐 네. 미우라 시온 같은 작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우라 시온 같은 작가는 이렇게 취재를 많이 해서 소설을 쓰는 작가가 우리는 왜 없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좀 하면서 읽었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정도의 책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인기 맞아요. 있게 많이 팔린다라는 것도 그것도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랑 없는 세계 일본에서 드라마를 만들 것 같아요. 드라마로 만들면은 드라마로 만들 것 같아요. 약간 각색을 하지 않으면은 네, 하지만 드라마로 만들 것 같아요. 순한 맛 있잖아요. 이렇게 네. 어떤 컨텐츠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힐링되는. 그러니까 KBS에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든다면. 그 일본 드라마 중에서 TVN에서는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캐릭터 약간 허당 캐릭터들이 좀 이렇게 자기들끼리 좀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나열이 되지만은 모아놓고 보면은 약간 감동을 주는 그런 식의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체 단순한 애니메이션 이런 영화 네. 분위기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오 하고 멈추고 뭐 이런 계열의. 네네. 근데 그런 드라마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베를역다 같은 전작도 영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도 꽤 화제가 되었었잖아요. 팔리기도 많이 팔렸지만은 근데 어쨌든 하도 JYP가 그 뭐 막 그렇게 재미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를 엮다만큼 몰입감이 있지는 않아요. 배를 엮다는 진짜 재미도 너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우라 시온에 대해서 좀 이번에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배를 엮다 보세요. 배를 엮다 너무나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 배를 엮다 보면은 이 작가의 다음 작품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랑 없는 세계 약간 그 장벽이 있어도 그래 배를 엮다의 미우라 시온이니까 하면서 그냥 약간 용서하고 그냥 읽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미우라 시온의 사랑 없는 세계를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